원래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뭐냐 이거죠.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구속기인이 되겠죠. 근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쳐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워낙 극소수인데다가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신석 시대가 되면서 인간은 비로소 정착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따지게 되면 신석 시대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알타이어 계통은 아닌 거예요.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신속하게 내려온 사람들은 보통 알타이어계 집단이고 그들이 썼던 문화를 알타이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청동기 문화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진 청동기 문화의 새로운 기술과 스타일이 가미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형 청동기 문화가 성립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정치적으로 형성이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민족의 원액이 형성된 시기를 청동기 시대. 아, 그때가. 네, 청동기 시대 때는 본격적으로 주민의 이동 내지는 습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핵이 됐다.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죠. 유명철 교수와 함께하는 유라시아 오디세이, 이제 우리 문화로 한번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유라시아 오디세이, 저 바이칼 호수부터 저 중앙아시아 또 거의 뭐 유럽의 근처까지 네. 갔다가 오늘은 또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 윤명철 교수님을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뭐 사마르칸트 모자를 쓰신 것 같습니다. 사마르칸트 모자가 아니라 독일 제국의 마지막 황태자가 쓰던 모자인데요. 에? 해양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즐겨 쓰는 모자예요. 독일 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요? 네. 바이마르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람이 산동에 내려왔을 때 산동바다에 내려와서 우리 청도 맥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독일이 조차지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릴 때 배에서 내릴 때 이 모자를 쓰고 내렸대요. 해군을 성직하니까 독일의 해군력 팽창 이런 의미를 실제 그 모자는 아니시고 그런 그럼요. 아니 교수님이라서 실제 그 모자 썼어도 될 것 같은 느낌. 친구의 선물을 받은 거죠. 네네. 그때 그 독일 군 혹은 뭐 독일 황태자가 그런 모자를 이제 썼었던 그렇죠. 거군요. 네. 해군력 증강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죠. 네네. 네. 해군 모자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럼 잘 오늘 어울리십니다. 네. 근데 멋있다 진짜. 네, 우리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어디로 좀 또 떠나봅니까? 네, 그 동안은 우리 민족의 원형을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 원형을 찾기 위해서 유라시아 전체를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원핵이라고 제가 불러요. 원핵? 네. 네. 출발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데요. 우리는 어디선가부터 왔다고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발상이 싫어요.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었겠죠. 구석기 시대는 빼더라도요. 네. 신석기 시대부터는 여기 사람이 존재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 만주 일대는 원래 우리의 원조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핵론을 주장해요. 원핵을 코어로 보고 나머지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8플러스 알파 얘기를 통해서 왔다. 이게 제 이론이에요. 원래 이 땅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계시고 물론 이제 여기저기서 오시긴 그렇죠. 했고 문화가 뭐 같이 융합은 됐겠지만 네. 어쨌든 여기 계시던 분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그 주체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핵론이란 걸 제가 이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가 되는데요. 동아시아 범주도 조금 달라요. 기존의 견해들은 보통 한국, 중국, 일본적으로 이스테이시안 그러잖아요. 동아시아라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19세기의 전체 일반적인 견해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동북아시아라는 용어는 우리가 UNDP 이후에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네. 그런데 저는 동아시아 지중해라고 그래서요. 동아시아 지중해로 보는 거예요. 지중해? 네. 지중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 지도거든요. 네. 이거 제가 만든 지도죠. 물론 당연히. 이 지도를 보면은 우리 역사가 반도 역사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배웠을 때 반도는 바다에 포위된 역사로 배웠잖아요. 네. 해양 활동이 없었다고 배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삼면이 바다인데 해양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역사관은 우리는 이제 육지만이 아니라 해양도 같이 봐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한중일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서해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동해가 있잖아요. 동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타타르협 끝까지가 원래 동해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남해도 사실은 동해 범주인데 그리고 동중국해까지도 제가 이제 다음에는 오키나와로 하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데는 전부 다 바다예요. 그래서 지중해는 땅 가운데 있는 바다잖아요. 지중해. 반대로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은 해중지. 일본 열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만든 건 지중지는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중 내륙국이에요. 옆에 나라를 통해서도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겹겹이. 우리는 지중해죠. 또 오해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오해라고 했는데 지중해는 마치 고유명사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 저는 지중해를 배 타고 왕복을 했거든요. 진짜. 네. 흑해까지도 왕복했지만 그런데 지중해는 정확한 명칭 유럽, 아프리칸, 아시안 지중해예요. 대륙간 지중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런 지중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북극해 지중해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정 PD가 말씀하셨지만 흑해도 지중해예요. 근데 지금은 떨어졌기 때문에 지중해가 돼버린 건데 그거는 대륙간 지중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다국간 지중해, 멀티네이셔널 그래서 여러 개 나라들에 둘러싼 바다를 지중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리브해, 걸프만 다 지중해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오츠크에도 지중해라고 불렀잖아요.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역사가 달라져 보이잖아요. 그냥 보세요. 우리 민족이 한반도다, 반도서관이다. 지도를 보니까 무슨 소리야. 만주도 있어, 한반도 있어, 일본 열도도 있고 다 바다야. 그리고 우리 바다 가운데 땅이니까 또 땅 가운데 바다가 있고 바다 가운데 땅이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코어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네. 우리가 보통 중국 문명을 얘기하는데요. 중국의 경제 발전도 실질적으로는 해안선 300km 이내까지가 경제 발전 지역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1979년도에 경제 특구 그랬을 경우에 남쪽에 4개 도시가 있죠. 일선 도시라고 하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선전략이 되면서 바다 가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장점이 때 장강으로 가면서 면전략인데 이 선전략을 보게 되면 다 해안선 300km 이내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일본 열도도 보면 대부분 해안선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도쿄 항구도시죠. 오사카 항구도시죠. 그렇죠. 고베 항구도시죠. 규슈 항구도시죠. 그렇다면은 바다가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만이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바다는 중요했다. 그렇다면은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는 당연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지금은 그래도 원양항해를 좀 하잖아요. 예전에 원양항해가 좀 어려워요. 저는 이제 뗏목 타고 원양항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연근해항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 쓰지만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항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배들은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배들이요? 보통 우리가 돛담배들 발달된 돛담배들도 네. 일본 kyushu를 출발해가지고 중국의 절강성이나 산동성으로 간다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를 지나갈 수밖에 우리 해역을 없다. 통과해야죠. 예. 초단거리 선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배가 항해할 때 저 육지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해안으로서 안전하죠. 안전하죠. 너무 가까이 붙으면 더 위험해요. 멀리서 육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정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연근해항로란 말을 만드는 건데 네. 혹시 이런 거 천산 아시잖아요. 네. 실크로 도는 분들도 그걸 잘 이해 못하는데 천산이 왜 중요하냐면은 당연히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오아시스로 솟구치니까 중요하지만 하나는 지형지물의 지표가 돼요. 등대하고. 그렇겠네요. 어디선든지 가면서 천산이 다 보이잖아요. 제가 직접 다니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는 내가 어디에 있구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가 2,000km 이상이 되니까 네. 그렇듯이 바다에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찾는 것은 육지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동아시아 바다는 전부 다 우리 해역을 통과해야지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모든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의 인터체인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파워가 세지니까 잘만 하면은 정치 외교의 코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중국 세력과 우리 간의 갈등,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기존의 역사 해석과는 다른 거예요. 육지 중심의 역사관 아니죠. 농토 중심의 역사관 아니죠. 달리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아지중해 모델을 1993년도부터 정식으로 학위 논문을 통해서 제기했고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중국에서도 제가 며칠 있다가 베이징에 사회과학원 발표하러 가거든요. 네. 똑같이 그것도 동아지중해 모델을 설명을 하고 동아지중해. 네, 앞으로 우리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랬을 경우에 동아지중해 모델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저 2%는 참여했는데 네. 최태원 회장. 최태원 회장이 한일 경제 거의 공동체처럼 한일 경제 공동체를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네.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다소 저도 당황했죠.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지중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1995년도에 그 삼성에서 낸 책이 이거거든요. 광개토 대학과 한 고리했고 여기서 낸 게 뭐냐면 동아지중해
공동체론이에요. 그 당시 때는 감정만 아니면 그럼요. 친하게 지낼만 하죠. 그 당시 때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주말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 정프로처럼 이미 배움과 성장의 DNA를 가진 분이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부터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하는 위즈덤 칼리지 2016.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 DNU 연합이라고 디벨롭먼트 일본 선진국이죠. 네? 뉴 디벨롭먼트 신흥 한국. 예. 언디벨롭먼트 중국이죠. 그때 얘기고 지금은 좀 다르죠. 그 지금 달라진 거죠. 네. 근데 그 당시 때는 제가 DNU라든가 베세토 이론도 기억하세요? 베세토, 베이징, 서울, 도쿄. 도쿄를 연결시키자는 것. 아 그게 교수님 주창하신 거예요? 아니죠. 저는 그때 그분들 걸 이용하면서 제 고대사 해석을 현대 적용한 건데 근데 동아시아 역사를 보면은 어차피 협력체나 공동체가 불가피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잘 모르겠는데 기호가 달라졌잖아. 예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걸어서 다니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페이스 투 페이스가 돼가지고 의사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빠르게 움직이고 이제는 얼굴 마주치지 않고도 저도 오늘 저녁에 줌으로 학생들의 강의를 우즈베키스탄에 네. 이런 시대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역사 활동의 단위가 커져요.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 근대 고대도 똑같이 조그만 역사 활동 단위가 점점 커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지난 시간에 했던 제국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만 도시국가, 조그만 국가, 그다음에 제국이 되는 거죠. 그건 시대에 따라서 불가피한 거거든요. 우리가 해중지에 혹은 뭐 지중해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제 좋은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뭘 이제 할 수 있다는 건 뭐 충분히 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죠. 근데 이제 네. 과거에도 했었냐고 이제 보면 어차피 이제 역사관을 이제 있죠. 보는 거라면 조선 시대는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뭐 고려나 혹은 뭐 그 전 시대에는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게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어. 어쨌든 우리도 뭐 주장을 하든 뭐 우리가 네. 그렇게 인식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중심으로 뭘 했다는 기록 증거들. 내지는 증거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까? 네.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어떤 거죠? 왜냐하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재해석하잖아요. 예. 이럴 때는 똑같은 공간을 놓고 일본인들은 반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네. 한반도, 조선반도라는 말이 일본이 만든 용어예요. 네. 아, 그 전에 우리 반도란 얘기가 그럼 없어요? 없지. 아예 그런 용어가 없는 없습니까? 거죠. 반도, 라는 말 사반도 역시 자체가. 그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럴 때면 조선의 미에 있어서 애상의 미, 슬픔의 미,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정 이런 것도 한과 정이죠.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당시 일본의 세키노 다다시 그리고 아주 유명하지만 바로 미학이란 말도 만들어냈지만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한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광화문이 헐리는 거에 대해서 깊은 슬픔의 정을 나타낸 글도 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거기서 못 벗어나요. 네. 그 조선은 좀 다른데 그 전은 해양력이 굉장히 활발했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요. 네. 해양과 육지를 동시에 보는 제 해륙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역사 전체적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사료지만은 제가 거기에 사료와 함께 역사적 사실 이론들을 갖고 재해석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제 용어가 해륙사관, 해양과 육지를 같이 보는 유기적으로 보는 해륙사관도 있고 등등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위만조선과 한나라에 벌어진 전쟁도 조한전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마 배우셨을 때 위만조선이 한나라에 침입을 받았다. 네. 늘 그런 식이잖아요. 예. 그죠?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에 침입을 받았는데 그렇죠. 방어를 잘했다. 예. 그건 사실에 어긋난 거죠. 그럼 우리가 공격한 거예요? 아니죠. 선공취한 것도 있지만 선공취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양쪽이 생존을 걸고 싸운 그 전쟁인 거죠. 아, 그 얘기는 고구려는 그냥 지키는데 급급했고 아니죠. 수당은 아유 요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도 확 먹어버리면 그렇죠. 이제 제국 통일이다. 요런 그게 우리 관점에서 역사 얻은 본다. 그늘이에요. 그거 맞네. 우리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전쟁이라 부른 이유가 그거고요. 그러네. 고구려 수나라 전쟁도 70년 전쟁이라는 용어, 국제대전이라는 용어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서 꾸준히 발표한 것들이에요. 그 지금 많이 확산됐는데 이를테면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도 조한전쟁, 선공도 먼저 선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국제관계를 볼 때 전쟁이 일어날 건 뻔하잖아요. 국제 질서를 놓고 볼 때 전쟁이 일어날 건 뻔한데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있다가 맞는 것과 아니면 먼저 선공을 취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수나라와 고구려 전쟁도 고구려 선공을 시작돼요. 그렇군요. 이걸 주목을 안 하는 거죠.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당한 거지. 당한 거죠. 그런 건 솔직히 네. 뭐 에? 네. 그냥 우리가 뭐 성공도 없고 그냥 당한 전쟁의 거고요. 분위기가 있어도 그냥 아유. 다른 방향으로 하자 임진왜란도 이미 국제적으로 당연히 전쟁은 발발하는 거고요. 명나라도 유국의 사신도 그리고 일본 열대에서도 일본국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명 보내가지고 보냈는데 하냐, 안 결국 하냐. 돌아와서 네. 김성일과 황유일의 각각 다른 견해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요. 그런데 똑같이 다시 얘기로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일을 찾아내는데 저는 유만조선과 한나라는 한나라의 지금의 신중화제국주의처럼 전체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제국화시키는 전략의 마지막 남은 한 군대예요. 네. 그렇지만 그중에 한 요인이 된 것은 저는 종주권도 있지만은 무역권 쟁탈전이라고 봐요. 무역권. 네. 왜냐하면 유만조선이 이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해 라인의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떤 규조를 제가 무역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더 풍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구려인데요. 고구려는 말 그대로 성공했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고구려 가장 전성기가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잖아요. 네. 그게 두 분이 지하신 게 꼭 100년 동안이에요. 근데 그 100년이 중국 역사에서는 보기 드물게 대분열 시대예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중국이 분열돼 있다. 그 언제죠? 그 4세기 말부터 해서 5세기 내내까지. 무슨 나라가 지배했던 거죠? 그때 첫 번째로 광개토대왕이 계실 때는 중국에서는 56국 시대라고 그래서 56국. 해야 이북에는 5개의 오랑캐들이 16개의 나라를 세우고 치고받고 하는 시대예요. 춘추전국보다 더한 거죠. 밑은 오늘날의 양장의 남경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서 도망간 한족이 세운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분열된 북중국 지역을 대상으로 뿐만이 아니라 분열된 남북을 대상으로 해서 동시 등고리 외교가 가능한 거죠. 그건 어디나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때 마침 광개토대왕 때는 56국 시대고 장수왕 때는 56국 시대의 마지막을 타격을 입히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진짜예요. 가서 연을 쓰러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니까 북연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완벽히 중국이 남북 분단 시대가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베이징 정권과 상해 정권으로 분리가 됐다. 가정해 보세요. 그럼 우리 통일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동시 등고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마음이지만 능력은 뭐죠? 정치력, 군사력 등등 있지만 일단 교통로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백기를 장악한 거죠. 고구려가. 그래서 광개토당 때부터 장수상 때까지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서해를 사이 두고 동시 등고로 해결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요. 고구려가 자꾸 육로를 통해 가지고 북중국 쪽과 교섭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실이 팩트가 아니니까. 그런 예가 있지만 혹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위 정권과 교류할 때도 주로 백길. 그다음에 양자강류역의 정권들이랑은 100% 백길이잖아요. 그래 저 지도를 보니까 그 말씀이 와닿네요. 왜냐하면 빨랐겠네. 야 저거 좀 바로 길 건너면 북중국이고 저쪽 그 신라 그 경계선 거기서 딱 하면 바로 남중국이고. 그렇죠. 그러네. 네. 산동반도에서 우리나라 장성고까지는 250km예요. 네. 그리고 산동반도에서 우리나라 경계만 깊숙이까지는 400km예요. 거의 보이는 거리죠. 과장하자면. 그렇죠. 과장하면 보이는데 제가 우리 댐모를 건넜잖아요. 근데 5일 걸렸어요. 댐모로. 아니 근데 무역권을 두고 유만조선과 뭐 싸웠다는 거는 네. 무역이 어디와 어디의 무역인데 네, 그랬어요. 예. 일단 이미 그 전부터 한반도 남부까지 세력이 원래 살던 사람들과 함께 한반도 남부에도 북쪽에서 내려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주민들은 정체불명, 그 고조선이 건국하기 이전도 있었지만 특히 고조선의 말기의 마지막 왕이 집단적으로 건너가요. 오늘날의 현재로서 추종은 건마국이라 해서 충청남도 끝이에요. 네. 해안지대. 그 계속해서 내려가고 청동문에도 내려가고 그리고 일본 열도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중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 열도의 소국들이 만들어진 상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은 현재 김해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흔히 말하는 구해 한국이잖아요. 가야의 대표적 존재인 김해.
김수로왕과 호황옥의 이야기예요. 거기가 무역지구였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최근에 발굴이 되면서 이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사천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에서 발굴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다올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때를 전후로 한 그 무역 품목들이. 그러니까 일부 기록과 함께 계속해서 발굴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망이 있는 거죠. 그 무역망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자꾸 근대적 개념 또는 현대적 개념으로 무역이나 무역망을 해석하거든요. 그 당시 때는 그게 아니야. 배 한 척이 그날 역사를 뒤집었잖아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왔던 그 배들 있잖아요. 유럽의 배들. 그 배들이 어디 갑니까? 카리브해도 도착하고 도착했을 때 얼마나 그 전체 역사에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칩니까? 한 나라나 부족을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그런 거 보니까 그것도 서양 사관에 입각해서 그 항로만 생각을 하고. 그럼요. 그 동시에 이쪽에서도 그거보다 더 오래된 시기에 항로를 개척하고 뭔가 했었다라는 게 엄연한 사실일 텐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해양 능력, 즉 조선술과 항해술은요. 상상을 뛰어넘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아지중해에서 특히나 동중국해를 빼고 서해 지역과 남해와 동해는 우리의 바다다. 그러나 동중국해 이남부터 남중국해를 거쳐가지고 인도양까지는 중국의 바다예요. 그 조선술이 엄청나게 뛰어났는데요. 기록들이 있어가지고 일부 학자들은 그 당시 때 근데 유적이 발굴되잖아요. 진시황 때도 이미 30톤을 적재할 수 있는 배들을 만든 조선 공장이 광동성 광주시에서 발견됐잖아요. 30톤? 네. 실을 수 있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많죠. 그래서 그 이전도 그랬지만 진시황 때도 수마트라까지 중국의 선단들이 가고요. 그다음에 로마 제국과는 사신을 교환했잖아요. 인도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참 답답한 거는요. 이미 7만 년 전에 홍해를 사이에 두고 왕복 무역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7만 년 전에요? 네, 서양학자들이 뗏목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다면은 지금 우리가 18세기, 19세기까지도 그런 게 있었지만 남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니시아권,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이런 권에서는 300km, 400km씩 전부 다 조그만 뗏목형 카누, 아웃드리가라고 그래요. 그런 걸 타고 무역하고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보로도 그 배를 타고 300km를 항해한다. 선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해양에 가는 통념을 깨면은 아니 우리처럼 편안하고 좁은 바다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은 안전한 배가 있잖아요. 뭐 페리도 있고 뭐 유람선도 있고 이제 그런 배에 익숙해져서 사실 거룻배라든지 뗏목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거는 돛단배. 절대 타면 위험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기술의 발전상 그때는 그게 가장 그럼요. 첨단의 배라고 생각하면 하이 테크놀로지가 배예요. 그러겠네. 조선술이 곧 건축술이잖아요. 그다음 뭡니까? 중요한 천문 관측술이잖아요. 동시에 발달하기 때문에 해양 문화는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서해를 9세기까지도 횡단하는 게 힘들다는 게 일부 역사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전문가잖아요. 전공자고.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구 이해와 비교하면서 설득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진도를 나가보죠. 네. 교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조정자 내지는 뭐 독립변수로서의 뭐 활동을 했던 그런 게 증거들. 뭐가 있을까? 증거들 있죠. 광개토대왕 때도 당연히 동시 등고리를 하고요. 심지어 광개토대왕 때는 산동반도하고 요동반도 사이에 몇 개 나라들이 각축전을 벌이고요. 남쪽으로 도망간 나라 동진에서도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는데 광개토대왕을 이용하는 거죠. 양쪽에 사신을 보낸다든가. 그 이전에도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고국원행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백미는 장수왕 때죠. 장수왕 때는 중국이 남북으로 분단돼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장수왕은 오늘날의 427년에 평양 지역까지도 수도를 담았으니까 현재 경기만 일대 다 장악했잖아요. 가장 단거리로 양쪽으로 선단을 파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신을 북위에도 많이 보내고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남쪽 정권들에게도 계속 보내주고. 아니 이제 그럴 수 있죠. 사신을 보내서 뭐 화친도 하고 뭐 양쪽으로 보내고 등거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신을 보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저 시기에 동북아시아 지중해의 중심 국가로서
뭘 세력권을 형성하고 주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저 사할린에서도 무슨 사신 보내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아니 너무나 당연하죠.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때 동북아 종신국가로 내세웠잖아요. 네.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가. 네. 저는 그런 용어는 안 써요. 용어 중심이라는 말 자체도 싫어하지만 코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중액에서 피벗 역할이죠. 일종의 조정하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국제적 발언권이 세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신을 멀리 보내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강력한 외교 전략이고 군사 동맹에 대한 회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 입장에서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양쪽에다 사신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외교적 입지가 강화되는 거죠. 그건 어디나 다 똑같지 않아요? 늘 그게 등고려에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고구려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생각 못했는데 네. 고구려도 했다. 아니 혹시 저 중국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를 두려워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꼭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뭘 막 했던 그러니까 우리의 기록이 별로 없다면 혹시 그쪽에서의 기록은 당연하죠. 뭐가 좀 많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런 기록들이 우리 기록입니까? 주로 중국 기록이 많지. 네네네. 그렇잖아. 예. 우리 기록은 없죠 거의. 많지 않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국의 예를 들면 북위 지역의 사신을 파견했다. 그다음에 남쪽 지역의 사신을 파견했다. 이 기록들은 중국 세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중간에 사신선이 적대국의 사신선이 우리 해역을 통과한다. 그냥 놔두겠어요? 나포로잖아요. 나포. 드레이크 제독이 나포인 것처럼. 네. 나포인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근데 교수님 어쨌든 그 중심 국가가 됐든 코어가 됐든 주도권을 이제 가지고 주도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힘을 3분의 1의 힘을 갖는 거죠. 혹시 말씀드리면은 저도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민족적 자존감 뭐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 명 중에 제가 국뽕이 가장 두 명의 국뽕을 합친 다음에 10을 곱하면 저 형의 국뽕 정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해 출장을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상해 박물관을 간 거야. 그러니까 네. 이건 북경박물관이나 대만의 그 고궁박물관보다는 훨씬 못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 뭐 있겠어. 다 갔어요. 제가 그날 너무 좌절한 거예요. 네. 그 철기와 네. 그 문명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우리 역사에서 보지 못한 그 철기 문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청동기도 있고 근데 그날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게 그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만들어도 못 만들 것 같더라고. 네. 그 철기의 그 그래요? 큰 일인데 야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장인한테 그걸 뭐 몇 억을 주고 만들려고 그래도 못 만들 만한 문명이 네. 상해 박물관에 있는 걸 보고 네. 우리는 그냥 우리 고유의 뭐가 있는 거지. 네. 응? 객관적인 차원에서 문명사랑 관점에서는 솔직히 좀 변방이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누구나 그런 생각해요. 이건 참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그거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아니요. 지금 문명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는 150년 전에 만들어진 서구와 직선적 그 문명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 건데요. 지금은 문명이 좀 개념이 달라져서 각 지역의 고유한 그런 삶의 형태를 하면 그건 문명이라고 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농경 문화가 있고요. 제국지향적이고 정치 중심적 이런 데서는요. 흔히 말하는 소위 전형적인 문명이 발달해요. 이게 4대 문명이에요.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인데 그중에 300km 중심으로 한 지역이지만은 모든 곳에서 하나의 역사단이니까 교통망이 발달했고요. 물류망이 발달됐어요. 그걸 통해서 모든 전이 집중되고요. 모든 테크노크라트, 기술자들이 전부 다 중앙으로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수많은 종족과 이런 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에 되면서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고대의 논리가 필요하니까 유교 같은 종교균 사유윤리도 만들어지고 엄청난 건물이 만들어지고 엄청난 것들이 만들어지고 사치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커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압축시켜서 강제건 비자발적인 것 간에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개화시킨다는 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덕을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서는 어두운 면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라든가 제가 말한 제3문화권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걸 추구하지는 않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있는 터는 중국과 다르잖아요. 거대한 농경, 벼농사나 아니면 콩농사나 밀농사를 지을 만한 농토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도로망이 발달될 수가 없잖아요. 거대한 운하를 팔 수도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 만한 공간도 없으니까 당연히 조그만 도시도 적고 시장도 적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 대신에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행복하게 그리고 균등하게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마존의 눈물에 나왔던 조회족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 보면 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그들이 발달된 문명이다라고 우리가 아니죠. 인정하기 좀 어렵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명 그런 저 같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에 봉착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좀 냉정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라 적응하는 문명의 형태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라든가 캄차카라든가 북극권이라든가 아니면 파미리 같은 데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의 틀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건축도 이럴 때는 화려하거나 크거나 유압적이진 않지만은 소박하고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삶이 편리한 이런 문화를 만들어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뭐 저희 다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어디에 대해서? 조선. 네, 조선 500년에 대해서. 그래 조선의 개국 시기를 이렇게 보면 정도전 등이 건국의 인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경국대전도 짓고 막 이러는데 그 전에 무언가 이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고려 시대라는 게 이게 뭐 신돈도 있었고 뭐 불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니까 유교가 지배한 통치 이념으로서 유교가 지배한 대륙을 본 거죠. 야, 저렇게 지배를 하고 저런 게 문명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적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중국 따라하기 잘못하다가 안 됐다. 중국 따라하기 잘못한 거죠. 그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규모도 아닌데 막 이제 그걸 따라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지배계층이 가졌던 그 이전 세대, 고려 시대라든가 고구려 시대라든가 신라 백제 시대에 대한 그런 게 다 전승대에서 그들이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우리가 지금 조선 시대를 알듯이. 야, 그거는 저 중국 대륙의 그 한나라라든지 이 송나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후된 그런 문명권이었을 것이다라는 자각에서 조선의 건국이정을 만들고 유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아니, 당연히 하셔야죠. 질문인데. 지금 고려 말이 가진 한계는요. 첫 번째는 원나라의 지배를 백령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일정 정도 도움을 주거나 같이 부안해동한 세력이 불교예요. 그렇죠. 이 두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 폐악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때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말한 권문세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젊은 사람들이 성리학의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나 학벌도 좋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토지도 적어요. 중소지주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 간의 일종의 이념투쟁이 벌어지고 실력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 양대 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 이성계라는 친분이 불분명한 그런 무장력을 갖춘 신흥세력. 갑자기 득한 신흥세력이 합쳐지면서 조선이 건국되게 된 거니까 처음에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중에서 모든 기득권을 철폐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새로운 이론을 가져온다. 불교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성리학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나라 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정통 중국이에요. 명나라죠. 그리고 명나라는 말 그대로 성리학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려 말이라든가 조선 초 심지어는 조선 중기까지도 압록강 중류를 건너자마자 만나는 것이 고구려의 국내성이에요. 거기에 광개토 태양릉, 광개토 비 어마어마한 규모가 남아 있잖아요. 제가 처음 갔을 때도 그렇듯이. 그런데 그렇죠. 그걸 보면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그 이전에 고려 말의 성리학자들도 이성계도 그거를 고구려 것으로 몰랐다는 거죠. 아, 왜 몰랐어요? 네, 그 증거들이 나오죠. 그걸 금나라 황제비라든가 또는 국내성을 금나라 황성으로 봐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아무래도 성리학 이념에 충실하지만 또 달라요.
정몽주 같은 사람들은. 근데 정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개혁주의자잖아요. 그 자주성을 띄우고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가 왜 그런 색을 가졌는지는 몰라요. 다만 그들이 가지는 자주정신의 맥을 이어받고 그리고 당시 명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초기 얼마나 급성장하잖아요. 이런 걸 봐서 보다 현실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정책을 취하는데 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명나라에서는 그걸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정도전의 그 세력을 꺾으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정도전은 죽어요. 그래서 조선은 그 위에 세종 때까지는 흔적이 남아있지만은 이런 자주적인 그리고 현실 개혁적인 이상적인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자꾸 돌아가는데 결국 문명의 문제예요. 그런데 21세기 문명이란 것이 우리가 늘 21세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골고루 균등하게 이런 문명 아니겠어요? 그리고 좀 너무 빠르지 않게 덜 속도감 있게 이런 문명을 지향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동안 지탱해왔던 18세기 이후의 자본주의 체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이런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전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제3의 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런 논리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라닥 있잖아요. 라닥도 주목하고 아까 말한 아마존의 눈물도 있고 아바타를 만들어내고 흔히 뉴레프티즘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상이 있었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고구려는 영토가 무지하게 넓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고구려는 중앙 집권화된 국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신분과 계급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군사지형적인 나라가 아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많은 종족들 특히 신고구려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포함됐잖아요. 그들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고구려가 의미 있는 것이지 고구려가 팽창하고 지배하고 심지어는 중국 쪽까지 가고 고구려가 만약에 요하전선을 넘어가지고 중국의 화북지방까지 깊숙이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백성의 불필요한 희생도 많이 있겠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터 속에서 정말 선택받은 이 편안한 정말 좋은 공간에서 거기에 걸맞는 사상을 만들고 실천적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복잡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상적 틀은 이미 발표를 여러 번 했으니까. 아니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뭐 쭉 내려오는 게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다고 치면 일본은 뭐 무슨 화하 사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첫 번째는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풍류란 말을 일치시키기도 하고요. 풍류. 풍류는 말 그대로 신라 시대 때 나온 사상이죠. 풍류. 풍류는 바람 풍자 물 흐름이니까 제 이름 말은 플로우 이론이라고 그래요. 풍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우리 터에 있는 우리의 뭐 여러 나라들을 거치면서 쭉 좀 일관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이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원조선. 그때 기본을 이룬 것이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론의 책을 보게 되면 홍익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홍익인간을 사상으로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더 기록에 남아있는 거는 풍류예요. 화랑들도 마찬가지로 다 풍류도 그러잖아요. 다 풍류 사상이에요. 조선에 우리가 말하는 풍류남아의 풍류랑 그 이전에 고려 때 특히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신라 시대 때 풍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수행의 집단이고요. 사상과 철학을 의미해요. 이런 것들이 몇 면이 내려오다가 조선 말에 가지고 다시 부흥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학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등등 민족 종교가 되는 거죠. 그게 풍류랑 관련이 있어요? 그럼요. 풍류와 홍익인간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풍류는 뭐 막 흐느적거리고 노는 거고. 그건 조선시대 때 퇴화된 개념으로서의 풍류예요. 그 전에 고려시대 때는 풍류가 이럴 땐 팔관회 등 이런 민속신앙에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삼국시대 때 특히 신라에서는 풍류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화랑도들 풍류도. 풍류도라고. 호연지기 쪽에 가까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명산대천. 돌아다니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수행을 하면서 사물의 위치, 자연과의 합일, 그리고 뭐다 깨달음 얻고 국가와 백성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을 체득하는 게 명산대천 유호산수. 그래서 산수를 이런 자연을 유호하는 것. 이게 이 풍류의 핵심이에요. 화랑의 핵심. 우리 민족 사상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단어로는 용어로 남아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유교처럼 불교처럼 경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식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조직이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패배했잖아요. 민족 간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사상전에서 패배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통 종교와 신앙들은 제 용어로 말하면 잡류가 된 거예요. 잡류는 현류는 드러난 거지만 밑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게 부속으로 많이 남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한다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 한반도라는 용어는 안 쓰기로 하고 교수님 말씀 우리 터전 그죠? 아 뭐라고 할지 참 그러네. 근데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럼 고구려와. 종족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어느 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냐고. 좋아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논리에 의하면 8 플러스 알파잖아요. 네. 8 플러스 알파로 저 대륙으로 들어오던 뭐 해양으로 들어오던 뭔가 많은 새로운 네. 사람들이 들어왔을 텐데 네. 원래 살았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 뭐냐 이거죠.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구석기인이 되겠죠. 네. 실제로 옛날 구석규직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심지어는 이 연천만 하더라도 30만 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쳐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워낙 극소수인데다가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신석 시대가 되면서 인간은 비로소 정착 생활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따지게 되면 신석 시대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알타이어 계통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보통 고아시아족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고요. 일본 열도도 똑같이 조호몽인이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집중적으로 말 그대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신속하게 내려온 사람들은 보통 알타이어계 집단이고 그들이 썼던 문화를 알테이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도 청동기 문화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진 청동기 문화의 새로운 기술과 스타일이 가미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형 청동기 문화가 성립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정치적으로 형성이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완성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를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민족의 원액이 형성된 시기를 청동기 시대. 아, 그때가 네, 원액이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생겼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다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서쪽에 있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종족들, 그다음에 문화는 사실 문화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자꾸 중국을 하나로 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화북이라든가 양갱유역이라든가 이런 문화들과 다르죠. 그다음에 서북 지역에 있는 알타이 계통의 주민들과도 다른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언어는 다르죠. 그러나 큰 틀 속에서 보게 되면 남쪽의 일부를 빼놓고는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게 일단 종족이나 언어를 이렇게 보고요. 문화는 조금씩. 우리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또 부속돼 있는 여러 그들이 얘기하는 오랑캐들 네.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보는데 원래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네. 보통 사람들은 중국 그러면은 오로지 한족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돼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잘못된 그래서 거예요. 이제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우리 문화 그러면 네. 굉장히 한반도로 축소해서 보고. 네. 중국은 그냥 크게 보고 보는 거죠.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 묘족이니 뭐 신장 위구르 이런 사실 중국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안선 300km까지가 역세 발전 무대지고 나머지는 각각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할 예정이지만 유화문명론, 홍산문화 그때 생각하게 되면 중국이 그래서 유화문명론이 나온 건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김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신석시대부터. 그런데 청동기 시대 때는 본격적으로 주민의 이동 내지는 습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핵이 됐다. 그리고 핵된 상태에서는 여기 항아리가 있잖아요. 항아리 속에 아무리 새로운 게 들어오더라도 그냥 잉크방울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서는 거의 유일할 정도로 오랫동안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삼아서 거기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죠. 언어, 지역, 혈연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같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오죽하면은요 가족 공동체라는 말을 쓰겠어요. 식구 공동체.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 공동체다. 다 한 사람들이에요. 식구. 다른 사람은 다른 거죠. 그래요. 다른 나라. 저 땅에서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 식구라는 그런 개념에.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쭉 듣기로는 한국의 한반도와 저 지금 고구려라고 써 있는 그 북쪽에 있는 분들도 원주민이라는 개념은 없고 많이 섞여 있고. 많이 섞였지만 정체성은 다 있어요. 우리는 이를테면 조선시대를 얘기할 때 여진족이다. 예. 이를테면
여기는 한족이다, 묘족이다, 다 다른 거죠. 위구르족이다. 그렇겠죠. 다 달라요. 그러나 중국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이라는 것은 국명이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국명은 손문에 들어서 처음으로 사용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란 말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중화란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명사지 국채로서 국명이 아니라는 거죠. 국호가 아닌 거죠. 국호로서 중국은 네. 손문이 만든. 네. 사람들이 자꾸 중국 그러면은 처음부터 통일된 아니죠. 중국은 분열돼 있던 기관과 통일돼 있던 기관이 서쪽은 빼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안 지역 여기만 하더라도 반반이에요. 그리고 이 해야 이북은 오히려 북방족의 일부와 함께 주로 동방족, 제가 말하는 만주에 있었던 선비족, 고란족 이들 계통이 마지막엔 여진족까지도 나라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강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전부 다 한족인가? 아니잖아요. 네. 원나라, 몽골이죠. 선비족이잖아요. 근데 고란의 요나라,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청나라는 여진족이죠. 금나라도 여진족이죠. 그 밖에도 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동아시아 역사를 중국 일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희가 배운 거는 그동안에는 우리는 한반도 근처에 똘똘 뭉쳐서 살았던 한민족.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나쁜 무리들. 네. 이 주로 이제 중국이라고 부르는 저 나라 동네에 많았어. 가끔씩은 외구도 쳐들어오고.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도 많이 진출. 일본 열도 진출은 우리가 침략을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섞이기도 되게 많이 섞였고 네. 우리가 뭐 침략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받은 민족도 아니며 네. 위치상으로도 그닥 굳이 여기를 침략을 뭐 우리가 강해서 못 들어온 게 아니라 그렇죠. 너무 머니까 굳이 안 왔을 것 같기도 하고 메리트도 경제 이익도 좋고 들어오는데도 돌파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셀 때는 남을 많이 침략했고 그렇죠. 그냥 저들이 우리는 셀 침략이라는 때는 용어 대신에 그 대신 네. 진출 개척 이런 표현을 쓰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얼마나 아이러니냐고. 우리가 공격하면 개척이고 그들이 공격하면 침략 당한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네. 얼마나 각국들이 네. 자기 중심적으로 네. 남을 배척하면서 글로벌리 도움도 안 되는 그냥 자기들만의 몰두하는 그런 그 스토리에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하는 생각을 잘못된 합니다. 거죠. 예.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도? 저는 안 그래요. 제 이론들은. 많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 이론의 섞였지만은 다른 것보다는 결정체를 적고 다음 시간에 배워야 그렇죠. 됩니다. 네. 네, 요하 뭐죠? 문명, 요하 문명론, 홍산문화. 홍산문화. 제가 홍산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아요. 사람들이 옥문화거든 이게. 홍산. 옥. 네네. 그래서 옥이 엄청 나와요. 그 옥의 대부분 우리 선배님이 사고 계세요. 매일. 요거는 근데 진위 등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약간 뭐 논란이 걱정되긴 합니다만 근데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수업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사마르칸트 대학교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베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프로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프로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